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윤 대통령하고 같이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일단은 먼저 선고를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몇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 선고 일정과 절차들을 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가 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한다. 이 원칙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된 그러니까 3월 8일에 한 번쯤 뭔가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이전에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일 먼저 다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해서 이전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던 검사 3명과 체제감사원장을 지난 19일에 이미 선고를 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선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절차를 좀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늦다는 거는 지금 언론에서는 거의 다음 주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늦어질 수 있다는 근데 말씀이세요? 우리가 다음 주라는 얘기 벌써 3주째 하고 있어서요. 그렇긴 합니다. 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히 보완에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다음 주 초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결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화요일 날 윤 대통령을 선고한다, 탄핵소추안 문제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예. 재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에 맞춰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당일날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걸려 있는 날 인근의 학교들이 전부 휴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일에 맞춰서 선고를 할 가능성은 좀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날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제 이틀밖에 없는데 목요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 문제하고 같이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기일을 잡는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리와 윤석열 대통령 심리를 동시에 병행 진행해 왔다 그동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리 선고일을 지정하고도 평일을 거치는 과정까지 우리가 절차를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또 월요일 선고일이 잡혔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3월 31일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4월 첫 주까지도 미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떤 거를? 이 한덕수 사실은 이 한덕수 총리가 이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온 것 나아가서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평일 판결이 먼저 끝났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여기서 헌재가 이게 사실 좀 늦은 감은 없잖아 있어요. 오히려 또 하나는 최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쟁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록수 관련돼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성 또 이 위헌성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지만 이후에 전국을 좀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아마 고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민주당에서 최권한대행에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날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각 재판관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만약에 결정이 나는 이 부분이라면 예. 사실 각 정당에서 저거 갖고 싸우느니 먼저 선고를 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아직까지 아마 평의 중이라는 말을 들어볼 때 심증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다음 주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건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 각 재판관이 언제 본인들이 심증 완성됐다고 또는 각 쟁점별로 뭐 증거를 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합의가 되는지에 따라서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거를 시점을 보고 있는 재판관들의 마음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다음 주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어제 그 조지호 청장에 대한 그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 예. 여기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그 공소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곽종훈 전 사령관도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고 그다음 홍장원 씨의 메모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해당 부분에 관련된 탄핵 사유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 총리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서 여야에서도 곧바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보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일이 빠르게 정해지자 다행이라면서 기각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헌재 결정을 자꾸 예. 저희가 예측하다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5개 탄핵소추 사유가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 혐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쭉 한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주목되는 게 결국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날 개헌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과연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계엄 선포 절차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위헌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아마 결정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그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라고 하는 가장 대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탄핵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위가 과연 중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한다면 기각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로 본다면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했던 것처럼 4대 4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달리할 수 있겠지만 결국 기각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큰 틀 안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미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부터 큰 틀 안에서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뒤에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 헌정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회복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윤석열 정권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개헌 선포의 사유라고 말하는 야당의 굉장히 많은 줄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재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판관들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계속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는 큰 쟁점은 아닐 수 있겠다고 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판단까지 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또 의결 정족수에 따라 뭐 각하 결정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곤란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곤란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인용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지 국민을 향한 배신 행위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5가지 탄핵 사유를 보면은 총리 시절에 있었던 탄핵 사유 중에 첫 번째가 뭐 내란 행위라고 평가받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담,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 이 부분은 사실 각하 사유하고도 연관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물론 형법상 조항을 내란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소추 의결서에 그걸 넣지 않았지만 어쨌든 김영도 주심 재판관이 준비 기일에 그렇게 물었죠. 의견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행위라고 표시를 했지만 형법 적용을 하지 않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죠. 자, 이 부분도 어쨌든 형법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는 형법 적용했을 때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각하될 여지가 있죠. 소추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동일성을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평가하면 그 해당 소추 사실에 관해서는 각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각 여부 관련돼서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일단 비상계엄을 건의한 적도 없죠.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총리를 패싱하고 건의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았다는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본인이 가담, 묵인,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용으로 나올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과 관련된 그 예단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는 있죠. 국무회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국무회의가 됐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을 보면 대통령 판단을 미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건희법 등에 대한 총리 시절에 이거 거부권 건의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절차적인 측면이고 이 해당 특검법이 위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기각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국정 공동 운영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리 시절에 관련된 것들은 다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있었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임명 보류 부분은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약에 이게 위헌적이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파면할 정도에 이르냐, 이게 중대성이 그 정도에 이르느냐는 저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미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명 보류지 영원히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저런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파면 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그다음에 뭐 내란 그 상설특검 미임명 이 부분도요 내란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회에서 규칙을 마음대로 민주당이 바꿔가지고 여당 추천권을 없애버렸어요. 자 이것이 위헌적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공정하거나 뭐 정의로운 뭐 수사를 위해서 상설 특검을 하는 건데 공정하지 못하게 규칙을 바꿔버렸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유로 해서 임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이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각이 나올 것은 자명한데 저는 이제 각하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일단 관심사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이게 총리의 의결 정족수이냐 192명으로 탄핵 의결이 됐기 때문에 200인 미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200인으로 돼야 되는 것이었냐. 이것과 관련된 헌재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여기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용은 될 리가 없지만 오히려 각하 사유와 관련된 헌재 판단이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다.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예.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대전제는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국회 의석이 몇 석이냐 이 부분일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하를 그냥 결정해버리면 세부적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헌재 판단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하를 결정하지 않고 만약에 기각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서 헌재가 입장을 밝힌다거나 또 절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헌재가 판단을 한다거나 하면 그게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국무회의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을 판단하면 그때 개최했던 국무회의가 정말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요.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 대통령의 그 헌재 탄핵 선고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최상목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판단을 했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여기에 똑같이 대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찰 진술조서를 지금 증거로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도 지금 계속 그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헌재 입장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 선고를 뭐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약간의 연결 지점이 있긴 있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거 능력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먼저 인정을 해야지만 그 사실관계가 뭐 헌법 법률 위반인지 판단할 수 있고 예. 그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관계 인정은 증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에 대해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나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 여부에 대한 각자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 또는 공수처 수사 기록을 갖다 쓰지 말자.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을 안 왔단 말이죠. 거의 공수처 수사 기록이 올라갔을 텐데 이것에 대한 증거 능력 평가.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에서 그 부분을 법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헌법 그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용했다 그러면 사실 비상계엄 요건 충족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정 여부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판단만 남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그거하고 그다음에 포고령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중앙선관위의 병력이 간 부분도 대통령이 내가 보내라고 얘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쟁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뭐 각종 체포나 또는 국회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논의가 길어지는 것은 그 두 개와 관련돼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이게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해서 무효가 아니다. 다만 이게 헌법 위반일 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그것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직접적으로 뭐 바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뭐 판결 이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진영 갈등과 국민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 앞에서 야당 의원들을 달걀을 맞는 일이 있었고 경찰이 그의 강제 해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혼란을 좀 막아줘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 선고일이 계속 늦춰지면서 양 진영 간의 갈등이나 또 감정이 더 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벌어진 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경찰이 분명히 헌재 주변 100m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버젓이 계란이 날아와서 눈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사실 경찰이 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돌이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일종의 테러가 발생할 우려들을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오히려 더 떳떳한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관저에 그냥 머물면서 조용히 지낼 것 같아 보였는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어땠는지 자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박 전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특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하니까 태도를 더 바꿨어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자마자
이거는 자기를 올가매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극우 유튜버하고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헌재 선고 일주일 전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복선언 안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 최소한 헌재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됐을 때 나는 대통령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럼 윤 대통령은 지금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마땅하다.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혼란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나 진영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려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좀 위험 수위로 가는 각 진영의 의견 표명 내지 행동 등은 사실 작용과 반작용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한쪽 지지자만 잘못된 거고 저쪽 지지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정치인들의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해서 조심해라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지지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아, 이 대통령 그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현행범 체포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위험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저렇게 계란 등을 던지거나 폭력성 발언을 하거나 폭력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쳐다보는 국민들이 해당 지지자들의 그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두 명이라도 저렇게 하게 되면 더욱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대통령의 승복 문제는 지금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 단심제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저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승복해라라고 하면 형사재판을 자백하라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런 측면에서는 아쉽다라든가. 그 평가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헌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당신은 무조건 승복하고 따라서 헌재 재판과 겹치고 있는 형사 재판도 자백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건 무책임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갖다 마치 정치적인 덧쓰이우려고 대통령에게 당신은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공세라고 좀 보고요. 자,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 선고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보고 그 메시지가 부적절하다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그걸 뭐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기는 했어요. 이게 승복 말씀하신 뭐 승복 메시지는 아니고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분신에서 숨진 자신의 지지자 유족에게 이제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이제 참모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통해서도 에게도 단식을 중단하는 걸 이제 권유하는 이런 이제 메시지는 또 내놨단 말이죠.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의 지지자들만 보이는 거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가 있었거든요. 박사모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국민 통합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거든요. 구치소에서 나올 때 메시지 발표했던 것도 똑같이 자신의 지지자들에 관한 메시지만 있었지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는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아니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어떻게 복귀할 겁니까?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데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윤 대통령이 참모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무 정지 상태잖아요. 근데 무슨 권한으로 참모들한테 지시를 합니까? 참모들이 가가지고 왜 대통령 메시지를 대신 전합니까?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이 왜 대통령실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단식 농성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농성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또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저정치, 좀 관저정치란 말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자기의 지지자들을 부추기거나 선동한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왜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승복하기 때문에 선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한테 승복 선언 안 하느냐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거 가지고 민주당 비난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내란 사태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오히려 음모론에 지금 도취가 돼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똑같이 병치시켜서 등치시켜서 이건 같은 주장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30번째 탄핵 시도하려고 합니까? 그 헌정도 그 헌정이에요. 두 번째는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고 이거 승복하라 메시지 내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사자의 문제예요. 형사재판이 걸려 있는. 자 정당 대 정당 간의 이 관계는 정치적인 앞으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고 일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6년, 17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이유에 적폐청산으로 이어졌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탄핵 관련된 비상계엄 갖고 정치적 소재로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정치인 간에는 정치 소재로 쓸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욕설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인 것이고 피청구인은 나의 권리잖아요. 나의 권리고 또 형사재판과 연결되어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가 또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요구하고 다른 거죠.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 취소된 이후에 메시지를 뭐 본인 반대하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내지 않았다고 말씀 주시는데 일단 전 국민 메시지는 냈던 적이 있고요. 구속 취소 당일날 그러면 구속 취소를 반대하시는 분들께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낼까요? 이 부분은 맞지 않잖아요. 나오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국민적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구속 취소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그 시각이 오히려 정치 공방으로 치닫는 길이고 대통령 나오면서 저를 반대하신 분들께는 내 구속 취소를 반대하는 분들께는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곡해가 이어지는 것이 국정 혼란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헌법재판소 가루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어느 의원들이요? 있잖아요. 누구요?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누구? 그렇게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들 없습니까?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그분 말씀 안 잘하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분들 없애버리겠다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헌법재판소 그런 식으로 서천호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 맞는데 서천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윤상현 다른 의원이 의원들도 그렇게 그렇고요. 얘기해- 그럼 윤 대통령 옹호했던 의원들은 어떤 윤상현 태도를 의원이 그렇게 보일 얘기한 거예요? 거 잘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재판소 그 심리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한다거나 아니, 그 헌법재판소를 사람들이 없애야 진심으로 한다거나 헌법재판소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메타포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현행범 체포하는 거 메타포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측의 헌법재판소 말대로 그렇게 저쪽 말은 진심이고 이쪽 말은 우리는 그거는 그냥 아니요 실수한 건데 진심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를 아니잖아요. 떠나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가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 무슨 관련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습니까? 기각하게 결과가 되면 나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알겠습니다. 여부는 그때 의사표명을 잠시만요. 하면 되는 그러면요. 것이지. 지금 바로 이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제 한덕수 총리의 심리 결과가 이제 월요일에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오기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타이밍도 조금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진정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임명하지 않는 거 위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왜 임명 안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절차가 필요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 기속되는 상황인데 그 헌법재판소에 67조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혼란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는 부총리란 사람은 헌법재판소 결정조차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만 그 진정성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자체는 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과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이냐, 이 부분은 전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이미 탄핵 소추안 선고일이 정해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모양새도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거였으면 더 빨리 했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국면에서 발의하는 것은 전략상으로도 그렇게 속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한 것이, 오늘 이제 조금 전에 그 최고위원회를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특별히 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그냥 이제 민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야 협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민주당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으십니까? 이제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권한대행을 압박한 이유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어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그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가처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처분은 헌재에서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 과반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저렇게 무리하게 임명해달라고 주장한다는 저는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은 저렇게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선고 이유를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이 이게 파면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은 아마 공세를 바꿀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또는 이것이 탄핵 사유인지 여부에 관련된 여야 간의 공방은 국민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니까 빨리 고쳐라고 했던 35건의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법, 이거 국민께 아주 영향이 큰 겁니다. 예를 들면 낙태죄, 4년째 고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먼저 자기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는 자기 할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35건에 대해서 지금 국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위헌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들 다 탄핵해야죠. 자, 이와 같이 그럼 고치지 않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게 똑같습니다. 최권한대행도 여야 합의해 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중에 여야 합의해 오면 임명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절차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부각시켜서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나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진영 논리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